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내수 별 상관없어요. 수출주가 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가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려운 얘기겠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어쩌면 위험한 순간은 잘 되고 오히려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저한테도 뭐 리스크가 그러면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약간 걱정돼요. 이번에는 저도 그 상당히 달러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강달러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져요. 사회자님 정확히 보셨어요. 이거는 스위스의 문제였잖아요. 사실 달러의 가격 가치를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거기가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어떻게 됐던 간에 1,300원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가 정말 위기로 가는 거라면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1,350원을 가볍게 넘어가서 1,400원에 다가서야겠죠. 사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 작년 10월에 정말 세상이 끔찍해 보일 때가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번에 1,300원 깨질 때 강하게 주가 랠리가 나왔던 거고 지금 레벨도 1,300원 초반이라면 여하튼 이 큰 사이클의 바닥은 이때가 작년 10월 정도가 가장 의미 있는 바이 더 딥이었고 제가 보기엔 그때 주가로 대형주들이 가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때 바닥 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작년 10월에. 그렇죠. 지금 뭐 난리 난 것 같지만 주가가 밀려도 그 정도 못 가요. 그러니까 물론 은행주 같은 것들은 또 뭐 그때 저점까지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외국인들이 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가 봅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채널 한번 추세 타면 뭐 이러고 있다가 또 이 정도 가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달러 환산 코스피를 봤을 때 이것을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보기는 긴 흐름에서는 오히려 좀 돌아선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 못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뭐 올라가서 이럴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막 무너지는 외국인들이 엄청 팔면서 채널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뭐 가능성을 말했다면 구체적 변화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너무 데이터를 일병동을 얘기하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소위 말로 하면은 그냥 네. 뇌피셜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냥 네.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말의 힘이 좀 실리죠. 그렇죠. 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신 말씀은 지금 데이터도 보는 방식에 따라서는 되게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 답이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 10월에 이게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의 M2 증가율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네. 블룸버그에만 있는데 나라가 좀 13개국 정도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돌았었잖아요. 15년에도 돌았었고 돌았었을 때 뭔가 주가가 나빴던 적이 없죠. 그렇죠. 사실 돌아선 다음에 이게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좀 경계감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하면 사실 이게 돌아선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세상이 참 오묘한 거예요. SVB 사태가 나오면서 연준이 어떻게 됐던 간에 좀 뭔가 상단을 막으려는 시도가 나왔어요. 뭐 금리를 내린다는 뭐 두 번째 문제가 어떤 분은 내리면 뽕락이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2022년 10월에 저점이 확인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제는 이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굳이 이 시점에서 좀 약간 용기를 내시라고 드리는 말씀의 가장 큰 근거는 이게 돌아섰을 때 유동성이 뭐냐면 기본 수요거든요. 전체적인 그렇지. 어떤 위험에 대한 수요예요. 이게 왜 바이더딥이 유리하냐면 보통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이게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과거에 이게 돌았을 때의 특징이 우리나라는 그냥 글로벌 경기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 되면은 미국 우리는 그 소위 글로벌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돌아서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가서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요걸 보는 거죠. 코로나 때. 근데 대략 이 정도 레벨은 금융위기 때 레벨까지는 아니죠. 과거의 첫 요런 경기, 조그만 경기의 수축 국면과 비슷. 금융위기 때는 더 내려왔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요거와 요거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지금 커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저 선행지수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이렇게 좀 평평해지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다. 그럼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더 꼬꾸라질 것이냐. 근데 요즘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은 네. 뭐 수출이 역대 최대로 그 감소하고 있고 무역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외환 보유고는 또 그렇죠. 뭐 한 달 만에 몇십 뭐 40억 불 뭐 썼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을 돌아서는 시그널을 할 때 여기는 안 넣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 OECD 소위 선행 디퓨저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별게 아니라 각국의 선행 지수들을 한 38개국을 모아가지고 전월 대비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를 비율로 그거를 봅니다. 근데 그거 보면 극단을 치고 돌았었어요, 그것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기가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든 어쨌든 아니 저 수출이 너무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내수 별 상관없어요. 수출주가 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복잡한 거 저한테 내가 뭐 저 사람 매크로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하는 거 안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현대차라던가 뭐 LG전자라던가 소위 최근에 반도체는 너무 안 좋지만 그 외의 수출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고 정말 요새 난리가 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 좀 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수출 부분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글로벌 유동성에 돌았으면 수출은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은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시죠. 지금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유동성을 4개월 정도 선행시켜서 보면 수출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저 책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로직인데 한국 증시, 한국형 팟다운은 뭐냐면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변해서 이게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유동성이 아니라 그런 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고 이게 좋아지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이 후행적으로 한 3, 4개월 뒤에 돌아서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제 생각에는 올 여름쯤이 되면 수출이 최악에서 좀 벗어나서 돌아선다는 시그널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사실 전월도 보면 수출이 1월 달에는 엄청 많이 두 자릿수 16.7%가 감소했었는데 다음에는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어떤 흐름이 생기냐? 결국 이익이 박살나 있잖아요, 전 추정이. 그렇죠. 이제 매출 쪽에 변화가 생겨야 이익이 변화가 생겨요. 매출이 증가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은 굉장히 느리게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것들도 어느 날 재고가 팔리면서 매출이 나오면서 적자 규모가 줄면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럼 순서는 유동성이 도는 시그널이 나오고 나면 결국 이게 매출이 턴어라운드 되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 이익이 먼저 줄고 그 다음에 매출이 뒤따라 줄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숫자적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했지만 매출은 수출이 도는 순간 1분기 정도 뒤에 또 데이터로 확인돼요. 이건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재 수출 국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이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대형주가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근데 물론 그때마다 주도주는 달라요. 네. 어쩔 때 화장품이 잘 될 때가 있고 막 온갖 그때마다 주도주가 나와서 그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주도주도 나오고 상승하는데 어쩌면 올해 시장은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SBB 사태를 통해서 어쩌면 유동성 증가율이 좀 더 확연하게 돌아선 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위기가 터졌고 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유동성을 연준이 공급하니까 더 시장은 더 돈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인트는 지금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해 왔었고요. 그렇죠. 거기는 계속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브라질도 공급해 왔고 일본도 공급해 왔는데 미국이 공급을 안 하고 오히려 부담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긴축을 했죠.
근데 최소한 막 더 줄이지는 않겠다는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유동성 다 합친 유동성인데 많은 분들이 뭐 미국 연준이 모든 걸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 제가 데이터가 지금 근데 M2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달러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유동성의 38%가 중국이에요. 아, 그래요? 미국이 21%밖에 안 돼요. 중국이 엄청 풀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글로벌 유동성이 돌아섰던 거는 미국 때문에 돌아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세가 된 거죠, 지금. 미국까지 추가를 하니. 그리고 거기다가 스위스에 크레딧 스위스가 생기니까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또 돈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네. 계속 기다렸던 게 악재가 나와야 지금의 이 강력한 긴축과 금리 인상이 꺾인다. 악재를 기다렸던 게. 그러니까 그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이거지. 이런 악재는 너무 크고 그렇죠. 조그만 악재. 펀더멘탈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악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시스템적 위기로 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까 뭐 우리 자산이 우리가 금융위 때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막 부동산 관련된 합성 채권들 얘기 들으면서 뭔가 했어요. 그렇죠. 파생 상품들. 그 규모가 언제인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늠하는 싸움과다 시간이 다 갔는데 사실 이번 사태는 심플해요. 만기 가면 별 문제 없는데 단기 예금을 갖고서 만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기 불일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걱정은 할 수 있죠. 저런 기업들이 다 망하면 경기가 침체가 세게 올 거예요. 뭐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놔두겠냐는 거죠, 정부가. 그리고 코로나 때는 그냥 망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금융위기 때처럼 통제 안 되는 자산 어떤 파생의 위험 내지 지금 코로나 때처럼 그런 모든 게 붕괴되는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 바이 더 딥을 기다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지금은 별로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 저랑 이제 우리 신종호 센터장 여기 최강현 이코노미스트 같이 쓴 책인데 그날 제가 이제 뭐 커피 먹으면서 야 이거 우리가 보는 접근식에 따르면 되게 좀 더 이 유동성 증가율이 올라오지 않겠는가. 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식의 접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한국 증시가 미국처럼 이렇게 바이올드로 쭉 가는 시장이 아니라 되게 변동성이 커지는 게 수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출이 왔다 갔다. 그렇죠. 네,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미국식 탑다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특히 한국 수출과 가장 연동되는 게 글로벌 유동성의 합계인 M2 증가율인데 이게 드디어 확실하게 작년 10월에는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좀 우리 표현으로 좀 헷갈리는데 이러다가 이런 거 불과 이거 사태 나기 전에는 야 이러다가 정말 6% 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재밌는 건 결국 그 매출은 수출에 후행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 여름쯤에 생각보다 매출단에서 변하는 게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이게 많이 연동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IT예요. 그러면 IT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매출에 연동되는 기업들, 물론 반도체는 좀 고민이 되는데 이와 같은 굉장히 단단할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 LG전자라든가 뭐 기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좀 이런 분위기의 수출주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됐던 게 이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EPS는 내려가는데 주가가 버티고 있었다. 이거였잖아요. 항상 주가가 먼저 버티고 EPS는 뒤따라 돌아왔었는데 아마도 매출적 변화가 생길 때쯤이면 이익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익감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올해만. 근데 사실은 그때쯤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파국으로 이게 이런 거죠.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여기서. 요럴 때. 그러니까 고점에 있을 때. 항상 요럴 때 이익이 되게 좋아. 이익의 기대치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기 정도. 이게 끝없이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이때가 오히려 이제 제일 많이들 편안해 하시는 게 삼성전자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럴 때 우리 10만 전자 기대하면서 20만 원 간다면 하면 사실 그러고서 부러졌죠. 여기서는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갈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EPS가. 근데 보통 주가가 먼저 이렇게 버텨주고 EPS가 뒤따라서 돌거든요. 전형적으로 이번에도 한국 증시에 반복되었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아까 제가 바이더립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꼭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가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전 미국일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미국에서 드러난 거죠.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중국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출을 보면 이런 말씀이면 요새 수출 얘기하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미국이 우리 점점 수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뭐 칩4 동맹이 중국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중국이 좋아져도 우리는 안 된다. 근데 보시면 중국 비중은 과보다 우리가 내려왔지만 어떻죠? 굉장히 높죠.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 꽤 많은 걸 갖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30% 40% 지금 줄었다 수출액이 그쵸. 그렇다 해도 미국보다 높아요. 그래도 그쵸. 그리고 미국도 생각보다 굉장히 굳건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시아 수출 시장에 매우 선행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대만의 수출 수주액이거든요. 이렇게 좋아요 지금 전기전자 쪽이.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우리가 중국이 네. 수입 우리하고 이제 뭐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쪽에 그 주던 수입 물량을 저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빼가지고 그쵸. 그쪽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연동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뭐 중국이랑 우리 관계를 아까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우리나라 그래도 중국 비중이 이거보다 막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가 살아있는 생태계인데 그렇게 되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 화장품 같은 거는 아예 이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가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생각보다 우리의 관련 높은 이런 소위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 높은 대만의 수출 수주도 의미 있게 좀 늘고 있다. 어쨌든 우린 비슷한 그쵸. 경쟁국이니까 그쪽이 좋으면 우리도 좋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고민인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전자하면 정말 진절머리 내실 것 같은데 안 봐도 지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전자는 세상 끝났다. 별 얘기 나왔지만 결국 이 증가율이 돌았으면 한국 증시는 전체 유동성이 들 돌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올라갈 때 그냥 한국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전자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 전자가 좋다고 하면 전자보다 요즘 분위기는 다 LG전자가 어떻게 더 좋아 보이고 뭐 다들 알죠. 그런 것도 그렇죠. 좋지만 시장 전체를 움직일 때는 판단했을 때는 전자가 중요한데 전자마저도 시가총액 반도체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M2 증가율가 이렇게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이거죠. 근데 펀드멘탈하고 확인돼야 되는데 소위 ASP 가격, 평균 가격이 좀 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고비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2021년 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아래쪽에서는 내려가봐야 얼마나 더 가겠냐. 아니 고생하도 돌아왔으면 상당히 이렇게 요럴 때는 안 좋다니까요. 아까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고 재고가 이게 해소되겠냐. 그런 게 있으니까 저렇게 내려왔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두려워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종목선에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수출 대형주가 매우 중요한데 이럴 때 우리가 잘 사놓고서 좀 바이 더 딥으로 해놓으면 결국은 이런 국면이 한 번씩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저 책에서도 강조드렸던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정확히 점을 알고 싶어 하세요. 이제 자주 말씀드린 건데 뭐 여기가 바닥, 여기가 고점.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이 정도는 돌아설 수 있는 영역, 이 정도에선 줄여야 되는 영역, 이 정도를 접근하는 게 소위 순환적 사고인데 아마 제가 책에서도 계속 이거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도 봐야 되고 저런 데이터도 봐야 되고 정리한 책인데 그거는 뭐 책을 사실 저 책이 뭐 대중적인 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현재 저한테 이 시간에 뭐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그렇게 뭐 자극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순환적 사고로 접근한다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순환적 사고가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뭘 순환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죠. 반도체만 놓고 봐도 이 사이클 순환. 그렇죠.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해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되게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 시장은 아까 말한 극단적으로 사실 수단적으로 봤을 때 뭐 어려운 얘기겠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어쩌면 위험한 순간은 잘 되고 오히려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스텝이 꼬이면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러면 수단적 사고로 봤을 때 뭐 별거 아니라 원으로 보면 이 바닥의 원이 어느 정도 더 깊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이런 악재가 나오면 바이 더 딥으로 접근하는 게 난 거지 여기서 악재가 나왔으니까 이제 세상은 맑을 거야 여기서 팔고 나가시기는 아니라는 거. 결국 그렇게 본 다음에 접근을 해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대형주들 이런 쪽이 생각보다 좋은 기회가 온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히려 금융위기니 무슨 여러 가지 뭐 파산에 대한 위기니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여기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히려 이때가 투자하기 좋을 때일 수도 있다. 투자하기 좋을 때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회자님도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아마 오셔서 지금 뭐가 귀에 솔깃하게 들릴 것 같냐면 뭔가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귀가 솔깃해져요. 사실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좀 안 좋아져 있을 때는 그쪽의 논리가 굉장히 인과관계가 뚜렷해 보이거든요. 돌아서는 인과관계는 되게 모호해요. 그럴 때의 특징은. 네. 우리가 데이터를 이게 모든 거 왜냐하면 데이터는 지난 걸 갖고 만들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뭐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바뀌는데 계속 말씀드려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 대해서 좀 예기치 않은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확대 해석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면 한국에서 바이 더 딥의 찬스거든요. 이게 정말 맞습니다. 옛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가 있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부채 한도 때문에. 아직도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올해 부채 한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거든.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번 여름에 8월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경험이면 제가 뭐 센터장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시장이 그때 미국이 위험하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열광을 했죠. 막 조선 중앙일보에 막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막 올려서 넣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정말 박살 날 줄 알았는데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인데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게 꽤 많아요. 우리가 2018년에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할 때 중간중간에 바이더딥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큰 바이더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하기 어려운 건 딱 하나예요. 이게 시스템적 위기로 가는 거라면 코로나 같은 사태는 정말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 있게 그때를 얘기하지만 리만 망할 때요. 저희들은 산업은행에서 산다고 그랬을 때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그때와 지금 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인 재현 안 된다고 생각하냐 하겠지만 그때는 그냥 소위 CDO나 이런 소위 그 주택 관련된 합성 파생 상품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와 다른 이슈예요. 그러니까 소위 SVV는 소위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고요. 또 크레딧 스위스는 그냥 실적 악화된 거예요. 얘네가. 그리고 그런 은행이 터진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나라 정부 자체에서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만 한다면 네.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음 단계의 걱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뭐냐면 야 이렇게 돼보면 인플레가 안 잡힌 거라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당장 50bp가 뭐 7, 80% 하다가 25p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동결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시장의 기대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서 개박살 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온다. 뭐 이런 시나리오고 경기 침체 가도 뭐 인플레 때 뭐 근데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스티키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고용 갖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소비량 고용이 급격히 냉각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담정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유가 보셨어요? 유가 지금 70불 아래로 떨어졌죠. 그냥 부러져요. 왜냐면 수요가 없다. 왜냐면 커머디티 마켓이 원래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사장이 우리 최진영 커머더티인데 그거 꼭 이거 저 내용보다는 커머더티 시장이 경기가 동행하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은 약간 선행하는 성격이 있고 커머더티는 동행하거나 약간 후행하거든요. 그냥 정확히 경기를 때려 박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저한테도 뭐 리스크가 그러면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은 약간 걱정돼요. 오히려 이거 경기는 안 좋은데 이 물가 안 잡히면 어떡하지? 근데 반대로 경기가 좀 안정 좀 망가지고 이러면 고용이랑 무슨 저런 가격들이 버틸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뭐 대세상장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게 내가 이걸 보니까 2007년 위기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빨리 뭐 일단 팔고 나서 도망가야지. 이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냐면 골라내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야. 그 좋은 주식과 그러지 않은 주식을.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로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보면은 뭐 여기서 제가 종목 얘기해서 그런데 굉장히 견고한 게 꼭 2차 전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죠. 요즘 오른다 하면 다 2차 전지니까. 그런 줄 아시는데 잘 보시면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구역들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보니까 신문 기사나 현대기아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죠. 뭐 그것도 좋아지죠. 뭐 이거는 뭐 다들 LG전자도 실적 좋아지죠. 그렇죠. 뭐 그런 거 대표적 대형주인데 그 밑단의 중소형주도 그런 게 꽤 많죠. 그리고 뭐 지금은 테마주처럼 돼가지고 소외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기업 단에서 보면 이게 수출을 뭔가 갖다 팔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게 미약하게 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보강되면 사람들이 유동성이 보강되면 외국인이 얼마나 살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글로벌 유동성이 돌면 돈의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올라온다는 건 M2 증가율이 이게 돈다는 얘기거든요. 도는 순간 디맨드가 살아나는 시그널을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탑다운으로 보면 저형적으로 어쩌면 반복되었던 시장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 사실 전 몰랐거든요. 아까 예기치 않은 위험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게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뭐 이거 다 맨날 빗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미국이 아니라 유럽도 아니라 이머징 같은 사람들이 맞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미국이 터질 줄 몰랐어요. 근데 터져서 너무 당황했죠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SBB가 뭔가 숨겨놓은 부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지 않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뉴스도 있잖아요. 저 인수자가 나섰는데 실사 하루 만에 딱 포기했다. 뭐 이런 별말이 다 돌아요. 여러 말이 떠드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고민하다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그냥 부채로 있는 예금을 그러니까 너무 아까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너무 예금 비중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돈 받아서 그냥 편하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사실이 맞다면 돈을 받아서 그냥 국채 사놓고 해칭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금리 오를 줄 몰랐던 거죠. 그렇지. 근데 기업들도 요새 스타트업들 돈 없잖아요. 돈을 계속 뺏쓰는 거죠. 그러다가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돈을 달라고 하니까 국채를 좀 팔아가지고 돌려주고 손실 본 게 있으니까 그만큼 증자한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그때 뒤집인 거죠. 뭐 증자를 한다고 돌려가지고 인출 사태 나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리저널 뱅크들 지금 문제되는 건 거의 다 좀 이렇게 약간 특수한 것들이고 반대로 미국의 저희 메이저 은행들은 돈이 지금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어디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그 은행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골드만이니 뭐 저 JP 모간이니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한 4%씩 다들 빠졌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크레딧 스위스는 제가 아까도 이거 다시 그림 보여드리지만 그냥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된 거를 이제 대손도 쌓고 다 해가지고 너무 투명해졌어요. 투명해졌는데 여기다 딱 던진 거죠. 결국 얘네들 돈 없으면 어떻게 여기도 뱅크런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결국 스위스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좋은 얘기만 자꾸 들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사실 시장을 저희가 오래 이렇게 나쁘게 안 보는데 한 2주 전쯤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6% 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야 이거 그러니까 금리 상당히 높아지니까 그렇죠. 이거 견딜 수 있겠어? 6%를? 저는 그때는 시장이?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했었냐 모여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냐면 야 이거 채권이 정점도 아니고 아리까리한데 야 이러다가 진짜 이제 금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했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무브 봤지만 금융위 때 레벨 정도로 채권이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이 저희 금리가 6% 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똥값이 됐다가 급속도로 정점 찍고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극단이 나왔다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그 김준성 대표라고 그 리먼 브라더스 네. 한국 대표 하셨던 제가 그 프로 가끔 나가서 여기 나오셨었어요? 네. 그 책 좋던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뭐냐면 지난주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이 그 갑자기 뭐야 그 TFB? 뭐 내가 사놓고도 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3배 채권 그 레버리지. 네, 엄청 수익 많이 났죠. 1위가 그거라는 거라. 네. 근데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야 한국인들의 투자 실력이 이거 요새 채권 이러더라고요. ETF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죠. 근데 이런 거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틀 동안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가까이. 그러니까 채권 ETF로 그 정도 채권 수익률이 ETF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는 정말 성공적인 거고 누구도 그걸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극단은 어떨 때 오는 거냐면 야 이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2주 전에 제가 어떤 우리 동료들이 앉아가지고 야 이번에 정말로 미국 금리가 6% 가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극단이었던 거죠. 저 자신도 쓸데없는 걱정이었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과거에 보니까 금리를 내릴 때 주가가 박살났어. 이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과거에는 금리 올릴 때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분명한 거는 결국 채권 시장이 극단을 한번 보였고 금리는 다시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단에서 우리가 금리가 높아서 생겼던 문제가 주식시장의 할인율이 변했었고요. 그렇죠. 할인율에 관련된 종목들이 테크 기업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금리가 내려오는 순간 부실의 정도도 좀 내려갈 거예요. 최근에 내는 그렇죠. 금리 때문에. 다 지금 채권에서의 부실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나 보시면 한 2달 있으면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그 개인들도 한숨을 돌릴 거예요.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온기가 조금씩 벗어날 텐데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지금이 빙하기 들어가기 직전이야 생각하는데 사실 계절의 순환이 이미 봄을 향해서 가는 게 더 뚜렷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제목으로 올 때 이제 리스크의 대처학인데 리스크가 없다가 아니라 이 리스크가 그런 소위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는 우리가 전제가 되는 순간 매일매일 이런 거죠. 아침에 미국 주식가 폭락했을 때 진짜 망했다 이게 아니라 야 오늘 그런 주식을 좀 사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만 하셔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쉬운 시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형 아니, 뭐 탑다운 그렇게 투자 전략. 뭐 돈은 안 받지만 그래도 홍보는 우리가 돈도 또 안 받으셨는데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셔서 홍보는 확실하게 해드려요.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판세를 읽으면 전략이 보인다. 마켓 사이클부터 핵심 경제 지표, 원자재 퀀트까지. 네. 너무 제가 좀 티대고 왔나요? 아니 왜냐하면 그 여기 작가님이 책을 많이 소개해 주려고 해서 저도 민망해서 그냥 아니 지금 이런 거 어떤 뭐 이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잘하려면은 이 시장의 특성,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그 가격 변동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쵸.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냐가 정해지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뭐지 이러다가 사고를 치니까 들어가는 길에 썼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뭐 신유호 센터장 최강 이코노미스트한테 야 이제 내가 좀 리서치를 좀 그만둘까도 생각을 하는데 너네들이 뭘 해드릴까요? 저서대로 해서 뭐 내가 같이 책 하나 쓰자 해서 애들이 어떻게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쓰고 싶었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말한 게 약간 거북하게 들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법이 반신반의하면서 저희들은 해왔거든요. 아까 수출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는 매우 잘 작동돼 왔어요. 아니 제가 사회자님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책 광파냐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책이 팔린다는 게 아니라 이게 검증해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도 내가 이제 어깨 떠나기 전에
이런 게 있는데 당신들 뭐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냐, 투자에 도움이 되냐. 너희들 시간막 떤 거죠. 나 책도 막 안 팔리게 막 두껍게 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야 너희들 이게 진짜인데 너희들 알아?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좀 오만함을 넣은 책입니다. 그래서 표지에 사진도 안 넣고 저렇게 됐는데 저기 눈탱이 안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도 됩니다. 또 이 마상 또 입으시면 무슨 말이죠? 그 마사님들 마음의 상처. 오늘 여기다 또 댓글에 막 달리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왜 팔릴 만한 책이 아니라 정말 쓰고 싶은 책을 쓰는 분들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그 다음에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가치를 시장이 잘 몰라줄 때 좀 서운하거든요. 저도 책을 한 3번 써봤으니까. 근데 그 김 대표님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 팔릴 책이다. 저는 근데 좀 원하는 스타일의 책이 나와서 좀 뭐 대학 교재처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내용 이 목차만 봐도 상당히 공부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요건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은 챕터들이 꽤 여러 개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뭐 약간 낯설게 느껴지신 분들은 이게 답은 아닌데 또 저랑 저희 동료들이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이해해 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접근해서 했다. 이게 위험한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해 오늘 제일 하기 좋은 말은 뭐냐면 사실 이거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교과서적인 답변일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평판에 얽매이지 않았다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봤죠. 그랬을 때 뒷걸음쳤을 때 그렇게 성과는 안 좋았거든요. 지금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책의 공동 저자 5분이 쓰셨군요. 네. 다 저랑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전지자.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윤지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